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우리 캐스키들 덕분에 드디어 K짱 채널이 18만 구독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 저도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보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K짱과 80 스튜디오 80. 엔소. 메이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검은 상담 1. 흰색에 가까운 벽에는 매일 같은 시간으로 돌아오는 시계가 걸려 있다. 어김없이 돌아온 오후 3시. 문이 열린다. 첫 번째 내담자가 들어왔다. 흔한 고1 여학생이다. 무릎 위로 올라온 교복 스커트, 꽉 끼는 재킷 안에 조금 헐렁한 하얀 티셔츠.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한 채로 터벅터벅 걸어와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딸깍딸깍 볼펜 소리가 거슬린다. 하지만 난 서류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이름은 안 물어봐요? 아이가 퉁명스럽게 말한다. 적혀 있어. 내 대답에 아이는 책상 아랫부분을 가볍게 찼다. 책상이 흔들린다. 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여유롭게 매뉴얼대로 자살 사고가 있는지 묻는다. 씨발 족같네. 씨. 아이는 욕설을 날렸다. 아이의 손목에는 이미 여러 번 칼을 대었던 자국이 보인다. 손목의 동맥은 아주 잘 만져진다. 그래서 마치 살짝만 칼을 그으면 피가 솟구쳐 차오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가락을 향하는 수많은 인대에 숨겨져 있다. 인대라는 곳은 끊기면 움직임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살짝 칼로 긋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통증을 느끼는 곳이다. 한 번에 동맥을 드러내는 걸 성공하지 못했다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걸 아마도 저 아이는 알았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나 시도했다는 건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죽으려는 쇼를 시도했다는 얘기다. 사실은 묻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이 세계의 스위치를 끄고 싶어 하리라는 걸. 그녀가 하루하루 게임에 빠져들었던 건 별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게임은 원할 때 스위치를 끄고 다시 원할 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무슨 일인가 있다면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흔한 일이었다. 너무 흔해서 그냥 그럭저럭한 일이었다. 신경 거슬리는 볼펜 버튼 소리만 가득한 이 순간이
아마도 저 아이는 무겁다고 느끼고 있을 이 침묵이 그저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일 뿐이고 그렇게 또 버텨내야 하는 하루일 뿐인 것을. 아니, 아마 저 아이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상담 왜 하는 거죠? 아이는 곁눈질로 날 쏘아보면서 말했다.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잖아요. 너는 말하고 싶을 테니까. 아씨, 개 같네 진짜. 씨. 어쨌거나 아이는 입을 열었다. 아이는 곁눈질로 날 쏘아보거나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곧 현실을 직면할 거다. 어차피 상담 시간 동안에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아이는 말을 시작했다. 평범한 집이었다. 아빠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직장에 다녔고 가끔은 토요일에도 출근했다. 이틀 내내 쉬는 주말에는 가끔 아이들과 함께 스키장에 가거나 캠핑을 가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아이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아이는 토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원에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출근한 다음에 일어났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줄 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아이는 아침에 밥 먹기를 싫어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면 아이는 엄마 앞에서 구역질을 했다. 결국 아이가 이겼다. 엄마는 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기를 포기했다. 저녁에 아이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교복은 아침에는 항상 스타일러 안에 들어 있었다. 아이는 스타일러 냄새가 싫었다. 아이가 몇 번 얘기해 본 적은 있었지만 엄마는 잘 챙겨줘도 그런다며 화를 냈다. 지가 잘 챙겨 깨끗하게 입던가. 그래서 아이는 그냥 찌푸린 얼굴로 교복을 꺼내 입었다. 신발 주머니는? 신발장 옆에 놔뒀던 신발 주머니는 항상 사라져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외쳤고 엄마는 찾아다 주었다. 아, 빨리 줘, 늦었단 말이야.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엄마의 얼굴도 어두워졌지만 여기서 싸워서 아이를 지각하게 만들 수는 없었기에 엄마는 그냥 실내화 주머니를 내밀었다. 학교는 재미없었다. 급식도 맛이 없었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학기 초에 그룹을 잘못 골랐던 것 같다. 그리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없으면 왕따처럼 혼자 밥을 먹어야 할 거였다. 그래서 꾸역꾸역 친구들하고 비슷해지려고 노력 중이었다. 재수없다고 생각했던 연예인을 좋아하는 척도 했고 못 먹는 매운 떡볶이도 같이 먹었다. 속이 쓰린 날들이 반복되었다. 수업 시간은 졸렸다. 수행평가하는 날 빼고는 몽롱하게 시간을 보냈다. 수행평가는 엄마가 어떻게 하는 날짜를 알아서 닥달을 해서 시켰기 때문에 그럭저럭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간고사는 그렇지 않았다. 5과목 시험 중 3과목은 2등급은 받을 점수였고 다른 과목도 그럭저럭 평균은 했지만 엄마는 화를 냈다. 아이는 엄마의 화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니, 이해가 갔다. 엄마는 아이에게 쏟아부은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어학원과 수학학원과 논술학원, 그리고 과학학원. 간신히 평균 점수를 받은 과목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과목 중에 있다는 게 화가 났던 거다. 중간고사 이후 엄마는 계속 아이가 집에 오기만 하면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들과 통화할 때, 배달원에게 물건을 받을 때 미소를 짓다가 아이에게로 돌아서면 표정이 돌변했다. 아이는 집에 오기가 싫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갔다. 청소가 늦게 끝났다던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엄마는 집에 오라는 말 대신 체크카드에 돈을 채워줬다. 아이는 편의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삼각김밥에 컵라면이 질려도 집보다 나았다. 아이에게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한 거야.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건 아이도 나도 못 믿을 거짓말일 뿐이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자랑스러워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숙제가 많고 어려운 영어 학원 입학 테스트를 합격했을 때, 수학 2년 선행을 나가도 무난하겠다고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했을 때, 그리고 옆집 아이가 내 아이보다 성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 난 단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네가 죽을 이유였니? 아이는 한쪽 입끝을 올려 비웃듯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았다. 상담 시간 끝났네요. 가도 되죠? 그래. 첫 번째 상담이 끝났다. 상담 2.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내담자가 들어왔다. (40대) 남자. 깔끔한 셔츠에 목을 조일 듯한 넥타이를 맨 그는 허리를 움켜쥐고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다. 하하,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그는 이 침착한 방 안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손을 들고 흔들면서 들어왔다. 이를 드러낸 웃음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딘가에서 배운 웃음에 가깝다. 과하다. 창문도 없는 이 방에서 좋은 날이라는 인사가 어색한 것처럼. 난 그의 넘치는 기운에 반응하지 않았다. 어차피 저 가짜 웃음의 바닥에는 우울이 깔려 있다. 앉으세요. 그의 눈에 잠깐 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나에 대한 분노와 어색함이 스쳐갔지만 그는 이내 사회적 미소를 띤 채 앉았다. 사실 제가 여기에 오게 될 일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누가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는 불편한 듯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당겼다. 넥타이 아래에 붉은 상처가 언뜻 보인다. 그 상처가 바로 그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다. 제가 사실... 현성 아시죠? 현성. 거기서 부장까지 하다가
이제는 내 사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사업을 했단 말이죠. 제가 사실 아이템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성에 있을 때부터 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지그시 들었다. 그가 무슨 말을 길게 하건 어차피 상관없다. 상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채우는 건 그의 이야기들이다. 그는 내 의도를 알아챘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가족 모두 잠이 깨기 전 일찍 출근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 무렵 저녁 늦게 퇴근을 했다. 그가 퇴근을 하면 그의 아내는 서둘러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피곤한 아빠의 몸에 올라타지 말라고 소리를 치다가 아이들을 재웠다.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는 동안 그는 몸을 씻고 맥주를 한 캔 마시고 게임을 했다. 가끔 아내는 아이들을 재운 후 내려와 게임하는 그의 곁에서 뭔가 말을 걸었지만 피곤한 그는 아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 아내는 뾰루퉁해졌다. 그는 아내를 달래보려고 뽀뽀를 하거나 아니면 아휴, 내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내뱉고는 잠이 들었다. 아이들이 조금 크자 그가 퇴근을 하면 아이들은 인사만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은 2층에서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늦은 밤 영화라도 보려고 하면 그의 아내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TV를 켜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영화를 봤다. 아내는 공부하는 아이들의 곁을 지켰고 그는 혼자 잠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일찍 퇴근을 했다.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원에 있었다. 아내는 난 배고프지 않은데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말해봐요. 내가 주문할게. 라고 말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냉장고를 열었다. 냉동실에서 냉동 너겟을 몇 개 꺼내 데워 맥주랑 함께 먹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다. 그리고 너겟을 먹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너겟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사오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아이는 너겟 접시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가 사춘기라서 자신에게 인사조차 안 한다고 생각했고 그냥 아이를 토닥거려준 후 씻고 자러 갔다. 어떻게 아빠는 미안하단 말도 안 해? 잠결에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에 그는 잠이 깼다. 아빠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 그래도 다 먹었으면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는 당장 문 앞에 나가서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니?
그까짓 너겟이 하루 종일 고생한 아빠보다 중요한 거니?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눌러 참았다. 그의 표정이 가라앉았다. 그리고는 문득 화를 냈다. 어차피 당신이 해결책을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시키는 겁니까? 코로 웃음이 새어나갔다. 그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에게 이야기를 시킨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해결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셨겠죠? 그는 책상을 내리치고 고개를 돌렸다. 난 그의 머리 뒤로 시계를 보았지만 아직 상담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난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의 아내는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사업을 하면 성공할 자신도 있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다. 기업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거래처들과 그리고 대기업 인맥으로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론은 실패였다. 그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기 전에 사업을 접었다. 그는 용접을 배웠다. 용접은 괜찮았다. 다소 몸이 힘들긴 했지만 급여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추락사고를 당했다. 산재였다. 허리 척추뼈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중상이었다. 골절을 치료하고 몇 달 동안 재활치료를 받는 것까지는 산재 보상으로 괜찮았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남은 통증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다시 용접을 하러 나가보고 싶었지만 몸을 쓰는 일은 무리였다.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 죽음을 선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치밀었다. 그가 버텨내는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다.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력이 생기는 것조차도 혹시나 아이들에게 누가 될까 선택하지 못한 일이었다. 더구나 자살한 아빠라면 아이들이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는 아이와 계속 서먹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에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가 요즘 공부는 잘하냐고 물어볼 때에도, 애인은 사귀냐고 물어볼 때에도, 심지어 담뱃값을 아껴서 용돈을 쥐어줄 때에도. 그는 약간의 허세가 깃든 웃음을 지었다. 어깨를 펴고 조금 과장된 손짓으로 팔을 등받이에 걸치며 이렇게 말했다. 난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입니다. 가장. 그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들어간 단어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무얼 말입니까? 내 반문에 그는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상한 기분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뭐든지 자신 있다는 듯 어깨를 한껏 펼친 자세도 그대로였다. 가장이라는 게 종신보험료 정도면 대신하는 게 가능한 거냐는 질문입니다. 내 말을 끝으로 상담 시간이 종료되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상담 3. 이번에 문으로 들어올 사람에 대한 서류를 보다가 조금 놀랐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9살. 초등학교 2학년.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쭈뼛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심지어 또래에 비해 작은 키, 어려 보이는 얼굴. 얼굴과 팔에는 온통 자잘한 생채기가 나 있었다. 아이는 문으로 들어와서는 문 앞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난 먼저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들어와서 이 앞에 의자에 앉을래? 여기는 주사도 없고 널 아프게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이는 용기를 내어 조금씩 걸어와 의자에 앉았다. 내 안색을 살피려는 듯 고개를 들다가 내 눈을 마주치고는 얼른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아이의 시선 끝에는 책상 밑에서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이 보이는 듯하다. 부모님은? 혼자 왔어요. 안 무서웠니? 예, 괜찮아요. 난 고개를 낮췄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는 의도였다. 꼼지락거리는 손가락 끝만 보던 시선이 간신히 내 눈에 와서 닿았다. 여기는 뭘 하는 곳이에요? 얘기하는 곳. 그냥 얘기하면 돼. 아무도 널 혼내거나 화내지 않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바닥으로 떨어진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기억이 생기기도 전에 이혼을 했다. 한두 해 정도 아이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재혼을 했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겼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재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데려왔다. 아이의 엄마는 항상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엄마의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건 아니었다. 아이는 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엄마한테 잘해라잉. 응? 아이고, 니만 아니었으면 니 엄마는 벌써 좋은 집에 재혼했을 낀데. 아이는 항상 어른들이 시키는 말은 잘 듣는 아이로 자라났다.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는 친척 동생에게는 항상 양보했고 만지지 말라는 물건은 만지지 않았다. 그게 어린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은 아니었지만 딱히 아이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아이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칭찬을 받는 방법을 알았다.
시험을 100점 맞으면 상을 받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한글 쓰기를 배웠다.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다. 오카리나 푸는 법을 배웠다. 한 음도 틀리지 않게 할 때까지 연습했다. 줄넘기를 배웠다. 반에서 혼자 쌩쌩이를 성공했다. 초등학교에 간 아이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불안했다. 자기가 멍청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될까봐 불안했다. 아이의 엄마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잘하지 않는다는 건 칭찬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아이는 울었다. 도저히 모르겠어. 나 진짜 바본가 봐.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을 틀렸을 때 울었고, 수학 문제가 이해가 안 갈 때 울었다. 아이의 울음이 커지면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더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아이는 그 말이 엄마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진심이라면 그렇게 아이에게 수학 문제집을 4권씩이나 풀라고 할 리가 없었다. 진심이라면 이번에도 우리 아이가 100점이라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리가 없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성적은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말할 때 화를 낼 리가 없었다. 아이가 20문제 중 2문제를 틀려서 왔을 때 울어버릴 리가 없었다. 엄마의 울음은 충격이었다. 아이는 엄마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 앞에서 괜찮은 척은 해줄 줄 알았으니까. 다음 단원 평가에서는 아이는 더 성적이 떨어졌다. 학원에서 레벨업에 실패했다. 엄마는 아이에게 더 이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도망치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마 본인도 인식하지 못했을 거다. 그걸 인식할 만큼 잘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아이는 게임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전 나쁜 아이였어요. 게임이 좋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요. 엄마가 일하느라 들어오지 못한 날에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했어요. 학원 숙제가 있었지만 자꾸만 숙제를 미뤘어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다. 난 손을 내밀어 아이의 눈물을 닦았다. 엄마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사실은 그 뒤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다. 아이의 엄마는 와이파이를 끊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없애버렸고 아이가 웹에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했다. 아이는 학원 숙제와 어둠만이 있는 집에 고립되었다. 그날 아이는 열이 있었다. 엄마는 엄마는 휴가를 휴가를 내고 내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독감이었다. 하지만 휴가를 이어서 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엄마는 아이에게 밥을 차려놓고 약과 밥을 챙겨 먹으라 했다. 그리고 학원은 안 가도 되지만 학원 숙제는 꼭 해놓으라고 했다. 아이는 밥을 먹었다. 잘 안 넘어갔지만 안 먹으면 엄마가 화를 낼까봐 꾸역꾸역 먹었다. 그리고 입에 넣기만 해도 쓰디쓴 독감약을 삼켰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게임을 하고 싶었다. 유튜브를 보고 싶었다. 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게임 10분만 하면 안 되겠냐고. 여보세요? 엄마, 저 딱 10분만 게임하면 안 돼요? 네, 저 숙제 다 했어요. 네, 엄마, 그럼 게임 딱 10분만 하고 잘게요. 감사합니다. 엄마는 숙제를 끝냈냐고 물었다. 아이는 게임을 하고 난 다음 숙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숙제를 다 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엄마는 게임을 허락해 주었다.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갔다. 엄마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집에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예, 엄마. 저 돈가스 먹고 싶어요. 예, 엄마. 감사합니다. 저녁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아이는 번뜩 정신이 들었다. 도저히 엄마가 올 때까지 숙제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떡하지? 아이는 창문을 열었다. 너무 높은데. 아이의 집은 4층이었다. 바람이 아이를 창문 안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뛰어내렸다. 창밖의 나무가 아이를 받아냈다. 아이는 병원에 실려갔다. 저녁약을 먹지 않아 열이 나긴 했지만 아이는 거의 다치지 않았다. 아이를 받아내던 나뭇가지에 쓸려 붉은 흔적만
팔과 얼굴에 남았을 뿐이다. 아이는 창문으로 떨어진 걸 후회하지 않았다. 집에 가면 엄마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할까봐 그게 걱정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만큼은 숙제를 확인하지 않았다. 엄마가 숙제를 확인할까봐 걱정됐다면 그냥 숙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엄마는 내가 없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요. 상담 시간이 끝났다. 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상담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통이 넓은 밴딩 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재킷을 입고 들어왔다. 잘 세팅되어 있었지만 끝부분이 바란 머릿결은 잦은 염색과 펌의 흔적으로 보인다. 여기 앉으면 되나요? 그녀가 묘하게 고단해 보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난 짧게 대답했다. 상담 시간은 꼭 채워야 되는 건가요? 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이야기가 끝나면 앉아 있다가 가셔도 됩니다. 아, 그녀는 앉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흘낏 본다. 이 서류는 내가 메모할 용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다. 재미없으시죠? 그녀는 내게 질문을 시도했지만 난 대답하지 않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눈싸움에서는 그녀가 졌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 괜찮은 남편, 그리고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 그녀는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일을 쉽게 해내는 편이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지점이 될 때까지 스스로 힘들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힘든 티가 잘 나지 않았다. 지쳐 쓰러질 만큼이 되어서 직장을 옮긴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때에도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힘들어서 옮긴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회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녀는 칼같이 퇴근했고 주말을 낀 워크숍은 불참했다. 주말에 아이들과 노는 것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같은 건 남편에게 맡기기 어려웠다. 남편은 그녀가 있을 땐 아이들과 잘 놀아주었지만 그녀가 없을 땐 피자나 치킨을 시켜주고 영화를 틀어주는 게 고작이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숙제 같은 건 전혀 봐주지 못한다는 거였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노는 건 좋아했다. 하지만 아이들과는 잘 놀지 않았고 숙제를 봐주지도 않았다. 그녀가 해달라고 부탁하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였다. 그녀가 워크숍으로 집을 비우면 아이들은 피자와 치킨과 TV에서 영화가 제공되는 집에 아이들끼리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들에 대한 부탁을 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부탁했다. 애들 식사를 잘 챙겨달라던가 픽업을 해달라던가 그렇게 정해진 것들은 해줄 수 있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어쩌다 그녀가 남편보다 늦게 퇴근한 날이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숨도 돌리기 전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고 질문하고 도와달라고 할 것들을 꺼냈다. 그렇게 그녀가 숨막혀 하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누워있는 자신에게 와서 입 맞추고 인사하지 않아서 서운해할 때가 많았다. 그녀는 그게 힘들었다. 두 아이가 달려들어 씻을 틈도 주지 않고 떠돌아대는 건 즐거운 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뛰어오지 않았다고 남편이 서운해했다. 왜? 왜 애들처럼 함께 마중 나와주면 안 되는 건데? 그녀의 남편은 항상 피곤해했다. 그래서 그녀가 오기 전까지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들을 남편이 받아주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다. 아주 조금은 애들이 찾고 있던 물건을 같이 찾아주거나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를 도와주거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자신도 집에 들어올 때 느긋하게 인사하고 손도 씻을 수 있을 텐데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더 힘들고 피곤한 건 사실이었으니까. 물론 그녀가 피곤한 날도 있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피곤하다고 말을 하치면 그녀의 남편은 100만 배는 더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커다랗게 한숨을 쉬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고 억지 미소라도 지어보고 있으면 남편은 그녀에게 왜 표정이 안 좋냐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 그건 그녀가 억지로라도 가면을 쓰고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요일 오전에 아이들과 시끄럽게 보드게임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다. 그건 조용히 하라는 사인이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날은 별일도 없는 날이었다.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아침 출근길이었다. 그날 아침은 그녀가 남편보다 이르게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그녀는 잠든 남편을 두고 침대를 빠져나와 아이들이 아침에 먹을 음식을 마련해 놓고 집을 나섰다. 그날 내비게이션의 인공지능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다. 인공지능이 아니었다면 잊어버렸을 생일이었다. 울컥 뭔가가 치밀었다. 이게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알고 있었다. 아마도 남편은 오늘 저녁 케이크를 살 거라는 것과 그녀의 취향을 묻지도 않은 선물도 준비하리라는 걸. 아마도 아이들에게는 그녀의 생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고 아이들은 엄마의 생일인 것조차 몰라서 준비를 못했겠지. 그녀가 항상 남편의 생일 전에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을 챙기자고 다독이는 것과는 달리 그녀가 깜짝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보다는 함께 선물을 고르는 과정을 더 좋아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지만 아마도 남편은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조차 사라졌을 거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준비한 생일 파티에 그녀가 깜짝 놀라며 즐거워하길 바라고 있겠지.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배부른 소리였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공감할 수 없는 사연도 없다. 선생님은 핸드폰이 있나요? 그녀가 생뚱맞게 물었다. 내 왼쪽 주머니에 묵직하게 핸드폰이 들어있다. 없을 리가 없잖아. 하루 종일 오는 스팸 문자가 오늘은 한 번도 안 왔죠? 그녀는 내게 재차 물었다. 난 조용히 미소를 유지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지 그래요? 그걸로 정말 연락이 가능하긴 한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전 불가능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주소록이 비어 있어요. 연락처만 저장한 채 10년째 연락 안 하던 친구의 전화번호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도 남편도 아이들도 없어요. 다 지우셨나요? 선생님도 꺼내보라니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걸요? 난 핸드폰을 꺼냈다. 주소록은 물론 비어있지 않았다. 오늘 본 내담자 4명의 연락처가 분명하게 들어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소록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만 존재하겠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지금 제게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렇습니다만 제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지 않으세요? 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나였다. 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난간이 보였다. 그 난간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차는 하늘을 붕 날았다. 그리고 물속에 빠졌다. 물속에 빠지면서야 난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시동은 이미 꺼졌고 차문은 열리지 않았다. 차 안에 물이 새어들기 시작했다. 난 산산이 부서졌다. 죽음을 생각하던 매 순간, 그 순간들의 나는 각각 그 순간에 맞는 옷을 입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상담 시간에 맞춰 내게로 들어왔다. 하지만 난 상담 시간이 끝날 때마다 그들을 내보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온몸이 자잘한 상처로 덮인 9살 꼬마와 손목에 흉터가 남은 17살 사춘기 아이. 생존의 무게에 짓눌려 밧줄로 목을 조른 가장, 그리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현실이 숨이 막힌 그녀. 그들은 내 조각난 상처들이 만들어낸 인격이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 내리꽂혔다. 물에 젖은 옷이 차갑다. 나한테 그게 죽을 이유가 되냐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게 죽을 이유가 돼요? 17살 여고생이 물었다. 네 생명의 가치는 고작해야 보험료 정도지. 두 번째 내담자가 날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 가족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9살 꼬마애가 말했다. 아니, 난 집에 가고 싶었다. 두 아이와 남편이 보고 싶었다. 아침 일찍 만들어놔서 다 식은 밥을 먹게 될 두 아이가 안쓰러웠고,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전화기에 아이들의 연락처가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시리야, 우리 집 전화.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걸 깨달은 난 핸드폰에게 집에 전화를 걸라고 시켰다. 도착했어? 남편의 졸린 목소리. 아니, 아직. 여보, 나 오늘 생일이다. 생일 축하해. 사랑해요. 남편은 아직 잠긴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말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공기가 맑다. 아침에 청명한 햇살이 다리의 난간 너머로 한강과 강변을 따라 줄지은 서울을 비치고 있다. 이런 날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처박혀야 한다는 건 뭐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거다.